안녕하세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재무 설계 아니면 세상을 사는 현명한 선택이라고 할까? 현명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데요. 바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친구가 갑자기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어른들이 맨날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살면서 꼭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다. 그 중 하나는요, 바로 보증 서는 겁니다. 그래서 보증을 서게 되면은 뭐 좋은 사람, 친한 사람, 친척들 보증을 서주는 것이 선의로 서주게 되지만 결국은 어떻습니까? 보증으로 인해서 연대 보증인이 빚장이보다 더 많은 고통을 받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관계도 모두가 다 악화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동거래할 때 친한 사람하고는 동거래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돈 잃고 사람 잃는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차라리 거래하지 말고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그냥 돈을 일부 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이 계신데, 과연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 매정하게 그러면 돈 거래를 하지 않기로 했으니까 안 주겠다. 이렇게 매정하게 단정 지으면서 끊을 수가 있냐 이거죠. 그렇게는 좀 힘들 것 같으니까 한번 현명한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는 거로 하겠습니다. 갑자기 친구가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 자금이 필요하거나 급히 막아야 될 돈이 있다든가 아니면 만기가 들어됐는데 뭐 그 돈을 갚아야 된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돈이 필요하다고 하고 뭐 일정한 시간 뭐 한 달이나 두 달 아니면 6개월 안에 돈을 갚겠다는 공언을 하면서 그 돈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 과연 어떻게 할까요? 답은 두 가지가 되겠죠. 첫 번째는 빌려주는 것이고요. 또 다른 방법은 빌려주지 않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친구와의 관계도 돈독히 하면서 아주 현명한 선택을 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정말로 힘든 선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결과가 있습니다. 돈을 빌려준다는 것이죠. 돈을 빌려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장은 굉장히 관계가 더 돈독해지겠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람이 거짓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돈이 거짓을 말하고 돈이 나쁜 짓을 한다는 것이죠. 결국 좋은 친구라고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좋은 친구지만 돈이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나쁜 사람이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결국 친한 친구한테 돈을 빌려주고 나면은 처음에는 뭐 좋은 관계로 유지하는 것 같지만 결국 돈을 갚지 못하게 됨에 따라서 실망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돈도 잃고 친구도 잃게 돼서 결국은 최악의 상태가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최악의 상태를 맞이하기 전에 그럼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친한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빌려주지 않는다. 그러면 굉장히 서운해 하겠죠. 결과적으로 관계는 서먹서먹해지고 계속적으로 관계는 악화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장단에 맞춰 춤을 춰야 할까요? 돈을 빌려줘도 문제, 빌려주지 않아도 문제. 그렇기 때문에 효과적인 어떤 대처 방안을 모색해야 됩니다. 그래서 검토 사항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검토 사항에 맞추어서 그 돈을 빌려줄지 말지를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검토 사항은요, 즉각 처리해야 되거든요. 검토를 너무 많이 하다 주거나 거절한다면은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검토 사항을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하고 있다가 언제든지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바로바로 뭐 그 엄청난 고성능의 컴퓨터처럼 빠른 속도로 결과를 도출해서 안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검토 사항은요. 그 친구와 나의 친분도를 판단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친분이 있냐 이거죠. 세상에 더 없는 절친이다 이거죠. 그렇게 된다면은 사실은 돈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빌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친분도가 절친 상태는 아닙니다. 그저 아는 친구고요. 아니면 뭐 동창회에서 봤거나 아니면 동창회인데 오랫동안 연락 없다가 갑자기 연락 온다든가 아니면 뭐 직장 내 무슨 그 동료라든가 아니면 지인이라든가 아니면 뭐 친척 중에서 뭐 그다 좀 먼 친척 중이라든가 사촌 이상이라든가 이렇게 친분도가 좀 낮은 편이라고 생각한다면 단호하게 노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검토 사항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검토 사항은요. 바로 돈을 빌려달라고 한 사람의 그런 어떤 돈 빌리는 행위의 빈도수를 판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친구가 처음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는 긍정적인 검토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가 여러 번 이런 일이 많이 반복되더라. 이렇게 됐다면은 반드시 이것은 단호하게 거절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검토 사항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빌려달라고 하는 금액을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감당할 금액이라면은 친한 친구 그렇다면은 긍정적으로 빌려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란 건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서 친한 친구라고 해서 빚을 내서 빌려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면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아서 빌려주거나 아니면 그 뭐 자기가 다른 그 목적에 의해 목적을 이루려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를 산다든가 아니면 콘도를 산다든가 여러 가지 골프 회원권 산다든가 이렇게 해서 모아둔 돈을 한 번에 쓴다든가 이랬을 때는 감당하기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자기 여유 자금이 좀 어느 정도 있다든가 이랬을 때 감당할 수 있는 금액 이하라면은 긍정적인 검토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다. 돈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여유 자금이 200만 원도 없는데 2천만 원, 3천만 원, 2억을 빌려달라고 한다면 문제가 좀 되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 3일만 쓸게, 일주일만 쓸게, 한 달만 쓸게 이렇게 짧은 시간을 쓴다고 하면서 뭐 고액을 빌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 상환이 빠르기 때문에 빨리 빌려주고 싶지만은 사실은 그 상환은 사실은 그 뭐라고 할까 거짓말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당하기 어려운 그 금액이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줬는데 이 돈을 줬는데 받지 못한다든가 그로 인해서 내가 핍박을 받거나 아니면 압박을 받는다. 이런 정도의 금액이라면 반드시 노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빌려줄 경우는 이런 것이죠. 아주 둘도 없는 절친입니다. 그 다음에 살아생전 처음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 정도 수준 내라고 생각한다면은 어떻습니까? 이유 불문하고 상한 만기 없이 빌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만약에 그 돈을 어디다 쓸 거냐, 언제 갚을 거냐, 이자는 얼마다 이런 식으로 처리하다 보면요. 빌려주고 요구도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친이고 처음이고 감당할 수 있는 금액 범위라면은 반드시 이유 불문하고 믿고서 빌려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뭐 아니면 도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왜냐하면요, 돈을 빌려줬는데 요긴하게 잘 쓰고 갚았다 이거죠. 그러면 둘 사이는 둘도 없는 절친이 됩니다. 그러나 돈을 빌려줬는데 사실 이 돈을 빌려줘봤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결국은 계속 상환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그리고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자꾸만 하게 되더라. 본의 아니게 사기를 치게 되더라. 이랬을 때는 인생의 쓴맛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절친이 되거나 돈을 빌려주면 벌친이 되거나 아니면 인생의 쓴맛. 그 소리는 뭐냐면 인생 교육비를 지출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절친이 되거나 아니면 인생의 참맛을 새로 느낄 수 있으니까 둘 다 교육적 효과는 뛰어날 것 같으니까 빌려줄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빌려주지 않을 때는 어떨까요? 절친이 아니거나 뭐 그저 그런 관계입니다.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돈 빌려달라는 것이. 그 다음에 감당할 수 없는 금액들입니다. 이랬을 때는 빌려주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그럴 때는 반드시 핑계를 대서라도 바로 거절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경기도 어려워서 나도 힘들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뭐 지금 집을 넓혀서 이사 간다든가 그래서 그 자금밖에 없다. 아니면 집주인이 전세 자금을 올려달라고 한다. 몇 개월 안에. 그래서 그 돈이 좀 있지만 그 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게 실화인데요. 그 돈이 좀 있는데 3개월 뒤에 전세보증금 올려달라고 해서 그걸 넣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더니 자기는 1개월만 쓸 테니까 1개월만 빌려달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럴 때 절대 빌려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핑계를 대서 반드시 거절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너무 매정하게 거절할 수가 없는 그런 관계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사실 난 그 정도의 돈은 없고 예를 들어서 뭐 3천만 원을 요구했다. 그럼 난 그 정도 돈은 없고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돈은 100만 원 정도다. 100만 원 정도니까 좀 어떻게 좀 보태서 써라. 그리고 이 돈은 갚지 마라. 네가 사정이 안 좋으니까 그냥 주는 거다 하고 적은 금액을 줘서 그냥 끝내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친구를 잃지 않고도 어느 정도 그 뭐랄까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례가 좀 있습니다. 200만 원을 빌리는 사람은 반드시 경계하라. 이게 무슨 소리냐? 2천만 원, 2억도 아니고 200만 원만 꼭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업 자금에 써야 되는데 반드시 막아야 되는데 부도가 나는데 200만 원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200만 원을 달라고 하면은 그래? 그러면서 선뜻 빌려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짓말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정말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이라면 5천, 1억 정도 막 큰 돈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업 자금이 필요한데 200만 원이 부족하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200만 원이라면은 신용카드로 현금 서비스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누구한테 잠깐 친척한테 빌릴 수도 있고요. 그러나 이 사람은 200만 원을 빌릴 수가 없고 현금 서비스를 못 받는다는 겁니다. 카드론도 못 받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심지어는 대부금융을 통해서 500만 원 정도는 빌릴 수 있거든요. 그것도 못 빌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뭡니까? 갈 때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500만 원을 빌려달라면 안 빌려줄 것 같으니까 200만 원 정도 선에서 적당하게 쇼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빌려달라고 하면은 빌려주면 좋고 안 빌려줘도 다른 사람한테 계속적으로 200만 원을 요구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0만 원도 아니고 꼭 200만 원을 빌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논리에 의해서 바로 2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경계해야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들은 200만 원도 준비 못한다는 것은 정말로 최악의 사태를 맞이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돈 거래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또 이런 것이 또 있습니다. 200만 원이 아니고 요번에는 20만 원, 30만 원을 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2, 30만 원 빌리는 건 뭐 학생 때 빌릴 수는 있겠죠. 뭐 등록금에 추가로 한다든가 아니면 무슨 뭐 어떤 그 교과서나 아니면은 뭐 참고 자료를 사기 위해서 잠깐 빌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빌려줄 수는 있겠지만은 사회생활하는 사람이 2, 30만 원을 빌린다? 이것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아까 200만 원보다 더 심각합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애초부터 돈을 갚지 않을 요량으로 자기가 아는 모든 사람들한테 20만 원, 30만 원씩 빌리는 겁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동창회 가서 뭐 만난 사람들을 전부 다 전화해가지고 미안한데 20만 원만 빌려달라, 30만 원만 빌려달라.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몇십 명, 몇백 명한테 빌린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돈만 해도 몇 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빌려서는 반드시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절대로 갚을 생각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2, 30만 원 가지고 빌려준 사람이 또 잊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아주 교묘하게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2, 30만 원 정도에서 소위 말해서 교활한 방법으로 조금씩 갈취해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30만 원 빌리는 사람은 반드시 경계하라 하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겪어본 사례입니다만 일반적으로 돈 빌리는 사기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거 잘 보시면요. 분명히 공감할 테니까 처음 단계에서 단호하게 거절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접근을 합니다. 뭐 각종 뭐 동문이라고 해서 접근한다든가 아니면 뭐 군대에 관련된 거 아니면 뭐 동호회 관련된 거 접근을 하고요. 좀 친하게 지냅니다. 그러면서 자기 사정들을 뭐 전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죠. 그래서 뭐 자기 가족이나 아니면 자기 사업에 대해서 서로 얘기해 주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이 잘 되고 있었는데 안 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불쌍해 보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마음 약한 사람들로부터 그런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동조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바로 이 방법을 통해서 뭐냐면요. 사람들의 공감대를 그 형성해 놓으면은 벌써 그 사람은 돈을 빌려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사기를 당할 때요. 사기 당하는 사람이 욕심을 갖잖아요. 사기꾼은 그 욕심을 이용합니다. 욕심을 가지면 벌써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 되다 보니까 여기선 욕심이 아니고 어떻습니까? 둘 간의 친한 관계 그리고 나의 사업과 나의 인생과 나의 어떤 철학에 대해서 공감하게 만들어서 그 동조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과정이 반드시 있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갑자기 좀 급하게 돈을 빌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초기에는 500만 원, 1000만 원 작게 빌립니다. 그리고 일주일이나 3일 있다 갚아줄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정말로 500만 원 빌려갖고요. 3일 있다 바로 갚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바로 나란 사람은 빌리면 바로바로 갚는다는 그런 신뢰를 쌓기 위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소위 말해서 밑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점점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을 빌립니다. 2000만 원을 빌립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 돈은 갚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 갚으면 상대방이 의심하니까요. 1,000만 원 정도 반만 갚습니다. 아니면 500만 원만 갚습니다. 그리고 나서 완전 상환이 안 된 상태에서 다시 또 저 1,000만 원, 2,000만 원을 또 빌리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뇌에 어떤 생각이 갖고 있냐면 아, 이 사람 500만 원 빌려서 갚았고 2,000만 원 빌려서 1,000만 원 갚았고 계속 갚을 생각이 있구나. 그래서 내가 1,000만 원 더 빌려주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뭐 자기 아파트를 판다든가 자기 아버지의 무슨 뭐 선산을 판다든가 아니면 전답을 판다든가 가수원을 판다든가 그렇게 팔게 되었다. 지금 계약을 하고서 그 잔금을 받을 때인데 잔금이 3개월 뒤다. 그래서 지금까지 빌린 돈이 뭐 3, 4천만 원 되는데 5천만 원만 더 빌려달라. 그러면 내가 그 파는 즉시 바로 갚겠다 하고 바로 핑계를 대고 마지막에 고액 거래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빌려주는 사람은요, 그동안 묶인 돈이 3,500, 4천이에요. 근데 이 돈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보니까, 해결책이 있는 겁니다. 부동산을 팔아서 준다고 하니까 덜썩하고 믿죠? 덜컥하고 믿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바로 돈을 또 빌려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미리 빌려준 돈이 있기 때문에 그 돈이 떼일까봐 그 사람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그 다음에 확실한 어떻습니까? 부동산을 팔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으니까 반드시 빌려줘도 손해나지 않을 것이다. 상환을 받을 것이다 하고 생각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어떻게 되냐면요. 나중에 잠적을 하거나 배째라 형식으로 사라진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사기의 가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이런 가정에 하나라도 걸리지 않도록 초기부터 발본색원에서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 사기꾼은요, 친하면서 착한 사람을 현금 지급기로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요, 그런 사람의 착한 마음을 이용해서 빌려줄 돈이 없다고 판단되면요, 대출 보증까지 요구하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리고요, 착한 사람의 돈은 절대로 갚지 않습니다. 돈을 많이 빌려도요, 악한 사람 있죠? 자기한테 힘들게 하는 사람부터 갚거든요. 그러니까 착한 사람은 언제나 돈을 떼이고 마지막까지 돈을 절대로 받지 못한다는 것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새겨볼 교훈이 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일은 나쁜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세상에 나쁜 사람이 어딨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전 살아왔는데 실제로 이 말이 맞다는 거예요. 나쁜 사람을 최대한 만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우리 딸이, 다 큰 딸이요. 퇴근하면서 휘황찬란한 불빛이 많은 대로변호를 통해서 귀가를 하는 것이 좋겠느냐? 아니면은 후미진 곳, 가로등도 없고 어두컴컴하고 우범지대를 통해서 집으로 귀가하는 것이 좋겠느냐? 어느 쪽이 더 위험할까요? 당연히 그 후자가 되겠죠. 왜냐하면 그 길로 가다 보면 아주 험악한 일을 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나쁜 사람을 만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럴 가능성이 없게끔 처신을 하는 것이 좋겠고 또 이건 운도 또 필요하죠. 왜냐하면 아무리 조심해도 나쁜 사람이 꼬이게 돼 있거든요. 결국은 뭐냐면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일은 나쁜 사람을 하나도 안 만나는 것이고 조금 더 행복한 것은 나쁜 사람을 최대한 만나지 않는 것이 된다는 것을 잘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러한 그런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사기를 당하지 않는 것도 돈을 버는 방법이고요. 돈을 지키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벌면 뭐 합니까? 절세를 하면 뭐 합니까? 한 번에 사기를 당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인생 우리가 80도 아니고 이제 100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나이를 들면서 점점 판단력이 흐려지거나 현명해지지 못한 판단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마음이 약해서 끌려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러한 위기의 상황에서 현명하게 대처하는 능력을 키워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친한 친구가 갑자기 돈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대처 방법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